안녕하십니까. 이리오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뭐 난리였어요, 저 안에서도. 근데 이제 뭐냐면 LG화학 하면 누가 뭐래도 어떤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어제 이제 물적 분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엄청난 것이냐 막 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 대린산업이 분할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 뭐 이리온 청취자분들은 그때 김세현 연구원이랑 제가 녹음을 해서 방송 들었겠지만, 좀 대림 그 초기에서 좀 뭔가 주주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좀 뭔가 좀 좀 섬세하게 터치를 안 해주니까 네. 상당히 실망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대림의 어떤 케미칼에 대한 우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때 방송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이거 건설 접고 케미칼에 엄청 투자하는 거 아니야? 약간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분할해서 빠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도 LG화학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LG에서 어떻게 말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림은 그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 느낌. 주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그럼 건설을 파는 거야? 케미칼에 돈도 없는데 저희 뭘 투자하겠다는 거야? 뭐 이러니까 던져버리는 건데, 이거는 시장에 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막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나오면 뭐 이런 앵무새적인 얘기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뭐 주주 가치 훼손은 없고, 네, 경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청권도 없고, 뭐 그건 누가 못하고 책은 뭐 한 페이지 말고는 다 나오는 얘기고, 그거 우리 하려고 그거는 이제 다른 데 사라 그러고. 제 생각에는 대림은 그랬는데 LG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크레딧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약간 체크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나이스에서도 이걸 다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신용포커스 다 봤어. 네. 봤는데, 네. 알고들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더라 하시는데,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결국은 어디다 돈을 분할을 하고 나면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구조상으로 뭐 약간 어떤 강점을 이렇게 약간 하이라이트 주고 뭐 약간. 그래서 오늘 대림산업을 보면서 LG화학까지 한번 연동해서 한번 약간 고민의 폭을 넓혀서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네. 우리 이태원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럼 분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분할은 사실 뭐 상법상으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긴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를 쪼개는 거죠. 회사를 쪼개가지고 뭐 그게 이제 방식은 두 가지로 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 분할 대가라고 해서 이제 분할할 회사의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방식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이걸 교부하는 방식으로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주주가 A라는 회사를 뭐 5%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분할하는 회사도 5%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나뉘게 되는 건데, 이제 물적 분할로 하면 이제 이게 그 기존, 그러니까 분할 존속 회사는 이제 그 어떤 분할 이제 신설로 이제 분할되는 회사에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분할 대가가 그냥 이제 그 투자 주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여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네.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데, 네. 물적 분할은 신설법인 주식을 못 받잖아요. 네, 상장도 아마 그쵸? 뭐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상장은 네. 하지만 그때 자금 조달할 때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물론 주주 가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LG와 그래서 다 행사되는 거죠. 밑에 자회사로. 네, 똑같이 연결 실체로는 반영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온전히 그 가치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분할할 때는 공정가치 평가를 하긴 합니다.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쵸. 예, 그래서 재평가를 하긴 하는데 다른 회사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건데, 내가 배터리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라면 그냥 LG화학 지금 갖고 있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왜 이거 던지냐. 그게 있고, 아주 실무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분할 결정이 나면 거래 정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막 고개를 저는 처음 주식 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의외로 그냥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물적 분할로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여러 있지 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절차상에 이제 뭐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는 거지 본질적인 가치에 변화가 없다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가 마냥 LG화학이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너무들 걱정들 하셔가지고 근데 에너지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겠지만 사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대림사업도 똑같거든요. 대림사업 분할 결정했을 때 그냥 대다수 코멘트가 뭐였냐면 별거 아니다. 근데 대림산업체에서 딱 말하는 뉘앙스는 딱 드러냈던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대림사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얘기하지. 그리고 채권자 입장을 좀 전달해 드리면 사실은 이제 존속 회사와 분할 회사가 이제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채무에 대해서 이제 연대 보증해서 갚으면 상법상으로 이제 결국엔 이제 갚는 주체는 결국 이제 둘로 나눠지더라도 다 같이 갚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상환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림 산업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저번에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제 DL 그러니까 원래 대림 산업이 이제 DL로 사명을 바꾸고 이제 이걸 인적 분할해서 DL ENC로 건설 사업을 인적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 케미칼을 이제 100% 물적 분할로 해서 유화 산업부죠. 그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대림 산업 위에 대림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코퍼레이션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DL 그 인적 분할의 결과로 DL과 DL ENC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식 수합을 통해서 이제 그 DL이 이제 지주회사로 이제 정점에 서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케미칼 그 건설 계열 있고 유화 계열이 있고 뭐 기타 계열이 있는 요런 지배 구조 체제로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분할 구조의 핵심이고요. 사실 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이게 크리적으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제 재무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인적 분할을 뭐 비례적으로 하든 뭐 비례적으로 하지 않든 아니면 뭐 채무를 지정해서 뭐 어느 회사가 갚게 하건 뭐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기발행 채무는 상환 가능성이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분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재무 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다른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될 때 이게 한쪽의 건설 사업부는 이제 상당히 좀 차입금을 몰아넣고 새로 신생하는 어떤 지주회사에는 차입금을 하나도 없게 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분할을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용도가 나중에 바뀔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면은 이제 차입금이 다 몰리는데 이제 자기 자본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하면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좀 신용도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사업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그런 일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할 전에 이제 재무 구조를 따져 보니까 분할 전에는 상당히 지금 대림산업은 아시다시피 재무 구조가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총 차입금만큼 현금 자산을 보유해서 사실상 이제 무차입 상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도 뭐 그렇게 되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자산이 3.3조 원, 부채가 0.7조 원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게 건설 쪽 이제 부채 비율인데, 그게 이제 자산이 6.3조 원이고, 부채가 3.1조 원이고, 총 차입과 현금 자산이 거의 유사한 것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유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이 작아지게 되는데, 자산이 이제 1.4조 원이고, 이제 부채가 0.6조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분할 전에 이제 별도 기준으로 이제 6월 말 별도 기준으로 14.4%에서 이제 96.5%로 부채 비율이 이제 건설 부문은 상당히 좀 상승하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크지 않고 대신에 좀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가 사실 건설사들이 부채가 많아서 문제된다기보다는 좀 자산상에서 뭐가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건설 부채를 보시면 뭐 계약 부채, 뭐 분양해가지고 미리 받은 돈, 그러니까 선수금이죠. 분양 선수금 같은 게 계약 부채가 있고 또 매입 채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채들은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좀 좋은 부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가 건설 부분은 높지 않고 또 대신에 부채 비율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의존도가 낮은 게 좋고. PF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PF의 상대적 부담이 늘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우발 채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6,500억대였는데 그게 이제 3,000억대로 좀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좀 보증인데 이런 보증들은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유동성 보강으로 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이제 현금 유출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책임 준공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준공을 안 하면 이제 이걸 채무인 인수해야 되는 그런 조항인데 다 IB 딜 관련 용이니까 네.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설명을 매일 채무 약정 같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부채는 문제가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대리점 산업이 사실 분양을 이렇게 뭘 지으면 분양이 상당히 잘 되거든요. 한 90%대 후반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쪽에서 손실 가능성은 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좀 분할을 하더라도 뭐 크게 신용도가 바뀌거나 이런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세적은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당장 이제 분할 계획서만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그 비례적으로 인적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44대 56%였나요? 그러니까 기존 존속법인이 44고 순사단은 이제 비례적으로 갈라서는데 44대 56.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네, 인적 분할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대로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가긴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으로 이제 차입금 같은 게 이게 재무 구조가 안정적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영 얘기를 좀 많이 적어놨던데 이거는 상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케이스 스타디가 좀 되지 않나요, 태영이? 네? 태영 건설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네네. 케이스 스타디의 그 차이를 한다면 어떤 점이 있었나?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마찬가지로 지주회사 체제로 약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 안 좋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차입금은 이제 전설 사업부에 다 남겨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다 해야 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데 네. 인적 분할은 막상 그 서로 이삿짐 정리를 할 때 좀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채무라고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라고 했을 때 네. 갈라서 올 때는 이게 사실 돈에 꼬리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빌린 돈을 어떻게 이제 나눠 가지냐 이게 사실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도 시험 비슷한 네. 것 같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굉장히 다른 것들을 네. 당연히 자기가 주인이 되는 회사 쪽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가 우려되는 거잖아요. 분할 같은 거 나왔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누가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약간 이런 현금성 자산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도 그쵸.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 부채가 따로 있습니다. 분계상으로 뭐 내가 수익이 아직 안 나서 계약 부채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건설 사업부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정말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는 정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돈 빌릴 때도 뭐 이런 뭐처럼 목적으로 다 공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나눈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이제 물론 이제 지정해서 나누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럴 거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딱 될지가 분할 얘기 나오면 기분 나빠하는 게 옛날에 태영건설이 존속회사였잖아요. 네. 거기다 부채 같은 거 잔뜩 넣어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경우지만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물적 분할가 좀 다르잖아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그게 이제 그 비례냐 아니면은 그냥 비례하지 않냐 약간 요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뭐 전망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망을 그쵸. 제가 드리자면은 이제 케미칼 부분의 자체 신용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가 워낙 이제 건설보다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당분간은 이제 지주회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지주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재대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주회사랑 연대 보증해가지고 지주회사의 신용도로 이제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땡긴다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왜냐면 케미칼 부분이 이제 한 5년 동안 2에서 3조 원이었나요? 그 정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쪽 그 뭐지 PEPP 이제 그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 약간 이런 쪽에 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고마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물론 이제 시황적으로는 약세긴 하지만 좀 고마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려면 이제 신용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의 도움을 받을 텐데 이제 이 지주회사는 문제는 이제 순수 지주회사여서 자기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좀 그 대림 산업의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건설 사업부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이제 약간 케미컬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건설 상황이었지 돈이 또 않습니까? 있고, 현금이. 네, 네, 현금이 훨씬 많고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잘 됐던 때에서 돈을 많이 벌어놨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아무래도 좀 중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건설에서 돈을 벌고 한마디로 건설에서 돈을 벌고 케미컬 쪽에서 투자를 한다. 약간 이런 구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어떤 분들은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케미칼도 만만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네. 돈을 들여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그걸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으니 네, 심지어 이제 카더라 통신으로 뭘 파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나오는 거고. 네. 대림사가 왜 빠지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불확실성인 건데 뭐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자꾸 주식과 연동시키냐면 LG화학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부터는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사회도 열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배터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청산진이 좋아하면 되겠지만 이런 의구심들 속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분할이 나오면 일단 그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까거든요. 그 물량이 단기에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 선이 이거는 섹터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뭐 이건 대리면 이 정도로 얘기하고 최근에 크레딧 시장은 그래도 위기 이전 수준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상황이 괜찮은 주식 시장은 것 그 같아요. 수준으로 왔는데 네, 크레딧 시장은 여전히 벌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사실 이전만큼 축소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게 물론 이제 상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시다시피. 단순화시켜서 네, 주가는 과거 시절을 회복했는데 크레딧은 아직은 네, 차이가 조심스러운 꽤 있다. 상황이죠. 그 괴리가 좀 크다. 지금 실제 경제와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채우는 게는 좀 다른 온도다 정도는 크레딧 시장에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했던 간에 이제 좀 채권 시장이 좀 더 등급도 변화가 좀 있지 않겠어요? 좀 있으면 어떤 등급? 신용 기업들 등급도 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올해, 좀 예. 이 주식시장에 이제 좀 뭐 지금 당장 그건 아닌데 뭐 부정적 전망 같은 거 좀 늘지 않을까요? 이미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반기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훼손된 기업이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시는데 이게 금리 조건을 다 바꿔놓기 때문에 네, 뭐 발행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안 되게 코스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는 저희가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혹시 주주신데 그 리스트 봤더니 좀 해당되면 이 회사는 돈 빌렸을 때 돈이 많이 들겠구나. 뭐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펀드한테 영향을 주는 이슈니까 뭐 일일이 종목을 언급 안 하는 이유는 혹시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냥 각자 이건 판단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까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